안녕하세요. 4월 1일자 스트리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월드와이드 뉴스 섹션. 첫 번째 뉴스. Biden unveiled a 2.3 trillion infrastructure plan centered on fixing roads and bridges, expanding broadband internet access, and boosting funding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plus higher corporate taxes to pay for the package. 바이든이 도로와 교량을 정비하고 브로드밴드 인터넷 접속을 확대하며 연구개발 자금을 늘리는 것을 중심으로 한 2조 3천억 달러짜리 기반조성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계획에는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기업세를 올리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 The COVID-19 vaccine from Pfizer and BioNTech safely protects children between the ages of 12 and 15, the firm said. Result likely to lead to inoculations within that age group before this summer.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 백신은 12세에서 15세 사이의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한다고 이들 회사가 밝혔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올여름 이전에 해당 연령대 집단에 대한 면역을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뉴스. J&J said one batch of its COVID-19 vaccine didn't meet quality standards at a contract manufacturer, and the doses weren't distributed. 존슨앤존슨은 자사의 코로나 백신 중 외주 공장에서 생산된 일부가 품질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으며 해당 분량은 배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번째 뉴스. Derek Chauvin defended his actions to a bystander after holding George Floyd to the ground with his knee for about 9 minutes, according to video played at the former police officer's trial. 전직 경찰관의 재판에서 방영된 동영상에 따르면 데릭 쇼비는 약 9분간 조지 플로이드를 자신의 무릎으로 땅바닥에 붙잡은 후에 이를 지켜보던 한 구경꾼에게 자신의 행동을 변호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Russia has begun mobilizing troops along its border with Ukraine, presenting a fresh challenge to the US and threatening to upend a ceasefire between Ukraine and pro-Russia fighters.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을 따라 군대를 이동시키기 시작했는데, 이는 미국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며 우크라이나와 친러시아계 전투원 간의 싸움을 중지시킨 것을 뒤엎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뉴스. The White House decided not to renew a ban on H-1B and other work-based visas that were imposed last year in response to the pandemic. 백악관은 작년에 팬데믹에 대응하며 조치한 H-1B 비자 및 기타 취업 비자들에 대한 발급 금지 명령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일곱 번째. The NCAA faced a barrage of skeptical questions by the Supreme Court as it sought to defend tight limits on the types of compensation college athletes can receive. 전미대학 체육협회는
대학 운동선수들이 받을 수 있는 보수의 유형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유지하려고 하다가 대법원의 회의적인 질문 공세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뉴스 8번째. A shooting at a Southern California office building killed 4 people, including a child, police said. 남캘리포니아 사무실 건물에서의 총격으로 한 명의 아동을 포함하여 4명의 사람들이 사망하였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바이든이 얼마 전에 통과시킨 그 경기부양책 자금 이외에 또 별도로 이제 인프라 투자를 위한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10년간, 향후 10년간 3조에서 4조 정도 되는 그런 3조에서 4조 달러죠. 되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반으로 쪼개가지고 1차 계획, 그 다음에 2차 계획 이렇게 하는데 1차 계획이 나왔습니다. 8년짜리 2조 3천억 달러 규모인데 이제 레이건 정부 때 이제 소위 그 캐치프레이즈가 작은 정부와 감세 이걸로 이제 이 납세자들을 설득시켰는데 거꾸로 큰 정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특히 코비드 19 코로나 사태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소위 세계 강대국으로서 뭔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미국으로서는 이제 그것을 기회로 해가지고 문제 삼아서 다시 뭔가 좀 정부의 역할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그 맥락에서 큰 정부를 주장하고 나서는 거죠. 그래서 증세의 필요성도 주장하고 있는 거고. 하지만 공화당이 반대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민주당 의원들 중에는 이제 방법론적으로 세금을 이렇게 걷어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자금 조달 측면에서 새 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제 주된 도구가 기업세, 법인세를 인상하는 겁니다. 기업들이 엄청 싫어하겠죠. 특히 이제 기업의 해외 소득에 대해서 증세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기업이 많으니까 해외에서 얻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더 걷는 방편을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려면 트럼프 정부 때 공화당이 정한 세법을 변경해야 된답니다. 이제 2017년에 개정한 건데 그걸 다시 또 뜯어 고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난항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백악관은 이제 조심스럽게 이 안이 올 여름까지 의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이제 내다보고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제 많은 언론들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인프라 투자 계획을 봤는데 이제 제일 그 많이 들어가는 순서대로 이렇게 됩니다. 교통 분야, 그 다음에 장애인과 노인 보호, 그 다음에 제조 분야, 그 다음에 건물, 빌딩,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과 혁신, 그 다음에 전기 수도, 그 다음에 교육. 나중에 뭐 아동보호나 보건 문제는 이제 2차에서 다루기로 했고, 이거 이제 1차인데, 이 보면 교통 중에서 제일로 이제 많이 돈을 쓰는 게 1740억 달러 쓰는 게 전기차. 그리고 이제 교량 및 고속도로 보수하는 거. 그 다음에 큰 카테고리로 장애인과 노인을 이제 각 가정과 지역사회 기반에서 보호하는 제도. 우리 치면은 이제 요양제도인데 그 집에 있는 자식이
그 라이센스를 따가지고 집에서 그러니까 요양사 자격을 따서 스스로 요양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나라가 지원해주는 방식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은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4천억 달러입니다. 그 다음에 제조 분야는 여러 가지 골고루 예산이 되어 있는데 국내 생산을 강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 반도체 분야, 그 다음에 산업 역량 모니터링 하는 거, 이제 소위 모니터링 체제를 갖추려고 하는 거죠. 이게 500억 달러나 됩니다. 그 다음에 청정 에너지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에 보면 기타라는 항목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세부 사항을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것도 꽤 규모가 있으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 빌딩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제 지불 가능한 주택, 그러니까 싼 주택이나 아니면 임대주택 이런 거겠죠. 2천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관 파이프 납성분 들어가 있는 거 교체하는데 450억 달러 되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과 혁신에 있어서 NSF에 500억 달러. 이게 이제 내셔널 사이언스 파운데이션이라고 우리 치면 연구재단입니다. 연구재단에 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 때 이 연구 쪽으로 좀 약간 예산이 줄었었는데 다시 이제 과학 기술 발전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미겠죠. 그 다음에 연구 기반에도 400억 달러. 인프라스트럭 여러 가지 뭐 장비라든지 뭐 그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마련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노동자 재활 프로그램 이런 것도 있습니다. 노동자 재활 프로그램.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게 고속 인터넷에 1,000억 달러. 실제로 이제 선진국이지만 우리보다 인터넷 속도는 많이 느리죠. 그래서 미국에 가서 인터넷 쓰려고 그러면 아주 그냥 답답하죠. 너무 느려가지고. 그래서 고속 인터넷 확충하는데 예산을 투입하고, 그 다음에 전력망 개선, 이런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교육,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것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큰 정부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면서 이렇게 투자하겠다라고 이제 돈 좀 걷어 주십시오라는 논리인데, 이 공화당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메디케어 같은 건강보험과 같이 부자들이 왜 도와줘야 되냐,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되냐 하면서 반대하는 메디케어 같은 거는 일부러 뺀 것 같아요. 같이 묶어서 처리하면 통과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뉴스는 그 청소년, 즉 중학생 중학생 또래에 대한 임상실험 결과가 나온 거죠. 지금 이제 성인에 대한 게 통과가 돼가지고 특히 이제 나이가 많은 성인에 대한 그 접종에 대해서 긴급 승인을 한 건데 이제 아이들 상대적으로 아이들은 증상이 있어도 뭐 심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좀 뒤쪽으로 뺐었는데 점점 보는 거죠. 그래서 12세에서 15세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6개월에서 11세를 이제 또 그 시험을 하고 있는데 먼저 이 중학생 또래에 대한 임상실험 결과가 나왔는데 100%랍니다. 100% 효과가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이게 올 여름 정도에 이 연령대는 이제 면역을 형성할 거라고 본다. 이 연령대가 장점은 이렇게 소위 효과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맞지 않아도 이제 뭐 크게 아프지 않은데 문제는 이제 퍼트리는 그런 요인이 된다는 거죠. 이 또래 애들이 활동량도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백신을 무조건 맞춰야 된다는 입장인 거죠. 어쨌든 화이자
백신 대단합니다. 보면 미국 이거를 미국의 그 환자 중에 코로나 환자 중에 13%가 아동이랍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존슨앤존슨인데 지금 미국에 세 개가 허가가 됐죠. 모더나하고 그다음에 화이자하고 존슨앤존슨인데 존슨앤존슨의 장점이 이게 이제 이렇게 아주 차갑게 그 서플라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관이 편리하고 그다음에 한 번만 맞아도 되고 그래서 이제 존슨앤존슨 백신이 장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일부가 외주로 생산한 배치 한 배치 그 한 배치가 약 1,500만 도즈 정도 되는데 그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폐기했다라는 얘기예요. 이머전트 바이오 솔루션이라는 컨트랙트 계약 공장에서 만들고 있었는데 사소한 실수로 품질 불량을 맞은 거죠. 이 이머전트는 아스트라제네카 주성분도 이제 API라고 그러잖아요. API, 인그레디언트, 그러니까 성분, 주된 성분을 만드는데 아스트라제네카 주성분도 여기서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존슨앤존슨이 2월에 승인이 됐는데 네덜란드에 원래 자체 공장이 있는데 존슨앤존슨에 거기서 400만 도즈를 생산해가지고 이제 공급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3월 말까지 2천만 도즈 생산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그 조지 플로이드 사건 관련돼 가지고 이제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데릭 쇼빈이 이제 변호하기를 그러니까 데릭 쇼빈의 그 탄원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제 계속 이제 데릭 쇼빈의 불리한 그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구경꾼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실제로 목으로 누르고 있고 필요 없이 그리고 그 상관도 꼭 그럴 필요까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숨이 막힌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몸을 돌려 세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냥 계속 무릎으로 9분 동안 누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영상을 보면 그렇게 나오는 건데 거기에 이제 구경꾼이 말하는 게 들리는데 어렴풋이 들리는데 당신이 한 짓은 존경받을 만한 것이 못 된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구경꾼에게. 그러니까 경찰관이 데릭 쇼빈이 거의 그 2m에 그러니까 100kg 정도 나가는 거구라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뭐 어쨌든 그 흑인이기 때문에 너무 그러니까 과잉 체포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여론이 있는 거죠. 다음 뉴스는 러시아가 이제 또 우크라이나를 또다시 이제 그 침공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 러시아는 그러니까 이게 우크라이나도 러시아고 러시아도 러시아입니다. 이제 루스키라고 하는데 러시아어로 루스라고 그러죠. 루스. 그래서 무슨 스키, 뭐 차이콥스키 그러면 뭐 스키하면 누구누구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루스의 아들이죠. 그래서 루스키입니다. 우리 왜 옛날에 고종 아관파천 뭐 이럴 때 보면 로스케 막 이랬잖아요. 로스케. 그게 루스키에서 나온 거예요. 루스키.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가 별도로 독립이 되었지만 알고 보면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가 모든 슬라브족, 모든 러시아인들의 고향이에요. 거기에 이제 키라고 하는 그래서 키예프인데 소위 이제 그 파운딩 파더죠. 미국의 파운딩 파더가 있는 것처럼 러시아의 나라를 설립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기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키예프가 된 건데 마음의 고향이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이제 여기를 계속 차지를 하는 건데 처음에 차지한 거는 1783년에 예카테리나 대제, 그 유명한 예카테리나 대제가 여기를 오토만 제국과 싸워가지고 이겨서 차지를 합니다. 예카테리나 대제가 이쪽 블라디보스톡 쪽도 영토를 확장하는데 이 예카테리나 대제가 보낸 장군이 그렇게 했죠. 들리는 말에 의하면 모피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게 에너지가 아주 풍부한 그런 지역이거든요. 이제 여기 흑해가 있으니까 블랙시 흑해 주변에 이제 아주 좋은 그런 자원이 있는데 그래서 이 땅을 노리는 자들이 많았죠. 그래서 몽골이 와서 지배한 적도 있고 타타르, 코사크족,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의 오토만 제국 이런 나라들이 여기를 크리미아 반도를 지배를 했었는데 뭐 러시아 그러니까 소위 그 러시아 제국이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련이 등장하고 다시 또 소련이 망하고 그러면서 러시아가 러시아 말고 이제 나머지 나라들로 이렇게 다 분리가 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게 그 왜 미국 뉴스에서 비중 있게 다루냐면 그러니까 이 미국과 소련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땅을 이렇게 나눠 먹을 때 소위 이제 진영으로 볼 때 러시아가 이제 공헌한 바가 많기 때문에 러시아의 얘기를 많이 들어줘야 했었는데 2차 세계대전에서 이기게 되는데 러시아의 힘이 되게 컸던 거죠. 사실 알고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진 것도 바로 이 러시아와 그러니까 소련이죠. 소련과 미국의 그 뭐라 그러죠? 그 공 서로 그 공치사죠. 공치사 이건 우리 공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탁상공론을 하는 건데 아니, 탁상공론은 아니고 그냥 공치사를 하는 건데 공치사 가운데에서 이제 자신의 이제 지분을 주장하면서 우리나라도 반으로 갈라진 거지만 지금 이 우크라이나의 문제는 어떤 입장이냐면 나토 그러니까 이제 유럽 미국이 동맹으로 있는 나토가 더 이상 이쪽 소련 쪽으로 동진하지 않겠다. 동쪽으로 가지 않겠다. 동진하지 않겠다라는 약속. 그게 이제 되게 중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약속을 이제 지키는 듯 했으나 이제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되는 과정에서 이쪽 옆에 있던 러시아의 그러니까 소련의 연방으로 있던 많은 그 러시아 주변 국가들이 갑자기 이제 나토 쪽으로 가는 거죠. EU에 가입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이제 최종적으로 그런 지금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뭐 조지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루지아라고 부르는 러시아 스타일로 그루지아라고 부르고 영어 스타일로 조지아라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흑해 주변에 있는 나라인데 이쪽에 붙으려고 하는 거죠. 이쪽 서방 세계에.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거죠. 그 앞장에 그 선봉에 서 있는 장본인이 바로 이제 푸틴이라는 그 미국의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대통령이죠. 러시아의 푸틴이 적극적으로 그거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있었던 일이 2014년에 이제 크리미아를 병합해 버린 겁니다. 크리미아 반도. 거기 이제 세바스토폴이라고 세바스토폴 예전에 이제 2차 세계대전 때도 독일이 여기를 함락시켰는데 굉장히 전략적 요충지인 거죠. 크리미아의 어떤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여기를 그냥 차지해버린 겁니다. 푸틴이. 그
세바스토폴은 실제로 러시아 사람들이 더 많이 사는 거예요. 그 이쪽 러시아, 친러시아, 그러니까 나라로서의 러시아. 그러다 보니까 그걸 차지해버렸고 지금은 다리까지 났다 그래요, 러시아가.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미국이랑 관련돼서 왜 중요한 뉴스냐면 미국의 입장에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트럼프 때도 선거에 개입을 했다라는 그런 이제 그 스캔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또 다른 차원에서는 바이든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교통사고로 죽었고 하나가 로비스트인데 그 아들이 우크라이나 가스회사, 아주 유명한 가스회사의 고문이라는 거죠. 근데 또 이 우크라이나는 또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러시아가 가스가 굉장히 풍부한데 이 러시아 가스를 유럽으로 수출하는 데 있어서 파이프라인이 우크라이나를 통과했던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진짜 눈에 가신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같은 소련이었으니까 그냥 말 잘 들었는데, 이게 가스관을 가지고 이제 막 그 어떤 이익을 챙길 뿐만 아니라 어렵게 하니까, 그래서 결국엔 러시아가 우회하는 가스관을 별도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로 러시아와 대립 관계에 있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이제 뭐가 문제냐면 저게 매드라고 제가 써놨는데 저게 Massive Assured Destruction이라고 해가지고 존 폰 노이만, 컴퓨터를 만든 존 폰 노이만이 만든 컨셉인데 대량 확증 파괴라는 겁니다. 대량 확증 파괴.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보다 더 센 건 없기 때문에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를 다른 사람이 핵무기로라도 공격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격했을 시에 한 발이라도 반격받아가지고 우리 땅에 핵무기가 떨어지면 우리가 또 큰 손실을, 파괴를 당하니까. 그래서 매드라는 개념이 이제 저기 미친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화가 난 미친 이런 건데 대문자로 이렇게 약어로 쓰면 어떤 방어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방어. 대량 확증 파괴라는 컨셉이 있으면 도저히 우리나라를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북한이 핵무기하고 미사일을 개발하는 이유가 바로 이 매드 때문입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 니네는 앞으로 건드리지 마라 라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이제 그 러시아의 그 큰 위력, 경제적으로는 뭐 이렇게 상위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큰 형님 중에 하나죠, 그죠? 지금 이제 미중이 큰 형님이지만 전통적으로 미소였죠, 미러 뭐 이렇게 됐는데 러시아가 2위, 그 다음에 안보리에 또 꼭 들어가 있잖아요. 5대 안보리 국가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이사이기도 한 이유가 바로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 바로 저 매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미사일, 몇천 기 되는 그 미사일과 핵, 이게 우크라이나에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소련 시대 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방에 배치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독립을 하면서 이 우크라이나가 바로 그 핵과 미사일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뭐 돌려준다고 막 하곤 했지만 어쨌든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이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여기가 무서운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미러 간의 약한 고리, 그 약한 고리 건드리면 이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의 약한 고리인 지점이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우리나라 남북으로 지금 대립돼 있는 우리나라 상황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지요. 자, 상당히 이제 깊게 다뤘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뉴스는
트럼프가 금지시켰던 단기 취업 비자 H-1B를 바이든이 이제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취지는 이제 미국의 노동자들을 위해서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노동자를 위해서 작년 6월에 금지를 실시했고 12월에 다시 한번 연기를 시켰는데 지금 이제 3월 말로 만료되는데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이 학생들이에요, 학생. 석박사 학생들이 가서 이제 장학금 받고 일하면서 이제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단기 취업 비자를 사용하는데 그걸 못 받게 되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지금 이제 이걸 풀어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많은 테크놀로지 기업들이 이렇게 단기 취업 비자로 외국의 그 유능한 똑똑한 학생들 데려오거든요. 학생이나 이제 일할 사람들 데려오는데 이거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이제 이걸 풀어주니까 그 기술 기업들이 이제 좀 한숨 돌리게 됐죠. 확실히 바이든은 관점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뉴스는 미국의 전미대학체육협회가 나름 대학들이 운동선수를 뽑을 때 베니핏, 그 주는 컴펜세이션 플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형을 나눠가지고 관리를 엄격하게 했었는데 그 규칙이 잘못됐다고 지금 대법원의 판사들이 막 질문 공세를 했다라는 뉴스인데 재밌는 건 이 판사들이 나름 다 스포츠 팬들인 거예요. 축구, 야구, 뭐 농구 다. 각각의 이제 판사들이 비판하는 그 기사가 이제 실렸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보면 학교에 수십억 달러 수익을 가져다 주는데 그 상황에서 학교 근로자에게 급여를 주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어떤 근로자가 학교에 수십억 달러를 벌어다 주는데 그 근로자한테는 한 푼도 안 주는 거다고 똑같은 거다라는 거죠. 왜냐면 그 농구 선수, 대학 농구 선수나 대학 축구 선수나 이런 사람들이 학교에 공헌을 많이 하는데 왜 걔네들한테 충분한 보상을 해주지 않느냐라는 거죠. 또 하나는 학생들이 너무 그 혹사당해가지고 수업 들을 에너지가 없어서 학점을 잘 못 따서 학점이 형편없거나 아예 졸업을 못한다라는 그런 소위 핀잔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노동이라는 건 운동이라는 거죠, 운동.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저도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보면 운동 선수들이 수업에 잘 안 들어오고 일단 그 다음에 2단 들어와도 이제 잘 못 알아듣죠. 잘 못 알아듣고 그냥 씩 웃으면서 앉아 있다가 끝나기 전에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시간에 뭐 들어오는 친구도 있지만 안 들어오는 친구들이 많고 근데 그 이유는 학교에서 방침이 내려오기를 운동선수들은 F를 주지 말라 B 이상을 줘라 뭐 이런 식으로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이제 뭐 지금 그 우리나라는 거의 프로죠, 프로. 우리나라 학교 대학 운동선수들은 그러나 이제 뭐 여전히 급여는 받지 않으니까 아마추어인데 미국에서는 이제 이 학생들에 대한 어떤 권리, 그다음에 공정거래상의 어떤 한 플레이어에 대한 어떤 그 공정함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판사들이 하고 나선 거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판사들은 그런 말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없었는데 전미대학체육협회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다가 역공세를 당하게 된 겁니다. 네, 마지막 뉴스는 이제 미국 내 국내 뉴스인데 또 총기 사고가 났습니다. 총기 살인 사고가 났는데 그것에 관한 뉴스입니다. 자, 월드와이드 뉴스는 그것으로 마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한국 관련 뉴스를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뉴스의 제목이 싱가포르 explores allowing blank check public listing 그러니까 소위 스펙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죠. 스펙 상장
싱가포르가 스펙 상장 제도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코리아라는 키워드가 걸려 나왔는데 지금 현재 아시아에서 스펙을 시행하는 국가는 한국과 말레이시아 두 군데랍니다. 근데 이제 싱가포르가 시행을 검토하는 거죠. 근데 웃긴 건 이게 실효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작동이 잘 안 된다는 거죠. 한국은 작년에 스펙 상장이 한 건도 없었고, 그다음에 말레이시아는 심지어 2014년을 마지막으로 해서 한 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 미국은 스펙 상장이 엄청난 유행을 탔어요. 근데 이 기사 바로 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미국도 스펙의 유행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뉴스가 실렸습니다. 스펙이 이제 우회 상장인데 전통적인 상장 방식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먼저 스펙 회사를 자금을 모아가지고 상장시킨 다음에 그 상장 회사가 2년 동안 물건을 찾아서 합병한 다음에 그 합병 회사를 상장시키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그 물건에 해당되는 스펙 상장의 대상 기업, 합병 대상 기업이 얻는 베네핏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얻는 베네핏이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그 베네핏이 있는 거고 한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쵸? 뭔가 조건이 아주 하쉬 그러니까 조건이 아주 까다롭고 가혹하거나 안 좋았겠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잘 안 되는 것이 아닐까요? 뭐 때문일까요? 뭐 이제 그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동료와 토의를 해봤는데 한국은 일단 그 물건의 모집단 사이즈가 작아서 물건 찾기가 어려워서 그럴 것이다 라고 이제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들었는데 어 일단 상장될 만한 그런 회사 중에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지 스펙 방식으로는 하기 싫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뭔가 베니핏이 없는 겁니다. 이 제도를 이용할 때 베니핏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다른 뭐 이유가 있는지 한번 추가적으로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뉴스는 허드슨 강에 허드슨 야드라는 곳이 있는데 그 허드슨 야드에 있던 한국 식당 한국 식당 이름이 이제 모모푸쿠인데 모모푸쿠 가위 closes at 허슨 야드라는 이제 뉴스가 실렸어요. 이 양반을 제가 이제 어글리 딜리셔스라고 하는 넷플릭스 프로그램에서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약간 뭐 장비처럼 생겼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그 뭐랄까? 만화 영화에 나오는 그런 캐릭터 스타일로 생겼는데 미쉐린 별 2개짜리 그 셰프입니다. 이 양반이 운영하던 한국 식당이 임시로 문을 닫았다가 이제 아예 닫아버린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코로나 여파가 아주 그냥 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월 2일은 부활절 연휴로 뉴욕 증시가 문을 닫습니다. 그걸 마지막으로 해서 스트리트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